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네.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우선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황영동 살인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이런 경우 이게 동일범이라는 거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그 지금 사건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에. 이때만 해도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사실 거의
부족하던 시절이 그러니까 관할서 따로따로 그냥 수사를 하는 각자의 거네요. 수사를 와,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멈추는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막아야겠다.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2007년도 보성 저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살인. 네.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네.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네.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볼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 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사관들이 나오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아요.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당시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있던 허재 비리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을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막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살인장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 강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